118. 플라톤의 대화편 정치가, 저작권 문제. 철학의 항해 118번 방송은 필자 안제오가 쓴 도서 원고 파르메니데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들어있는 책의 일부인 글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용문은 본문과 다른 소리의 AI 목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플라톤의 후기 4부작으로 알려진 4개의 책, 즉 파르메니데스, 소피스트, 테아이테토스 그리고 정치가들 중 테아이테토스만이 플라톤의 작품이고 나머지 셋은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소피스트, 정치가 그리고 파르메니데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상하는 3부작 시리즈라는 말이 정치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구상은 소피스트, 정치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에 해당하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왈 테오도로스, 당신이 테아이테토스와 귀한 손님을 모처럼 나한테 소개해 주어서 고맙소. 테오도로스 왈 소크라테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정치가와 철학자, 그리고 소피스트들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내렸어요. 그러니 나한테 3배나 감사해야죠. 소크라테스 왈 뭐 소피스트, 정치가, 철학자라고요? 오, 친애하는 테오도로스, 그래. 그것이 대수학자, 대기하학자인 당신이 내린 평가인가요? 그걸 내 귀가 용납할 줄 알고 있어요? 플라톤 전집 5권 최민홍 번역 364 정치가. 그리고 대화편 정치가에서는 대화자로서 엘레아의 손님과 소크라테스와 동명인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는 대화 중에서 소소크라테스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소피스트 편은 주인공이 엘레아의 손님과 테아이테토스이고 정치가는 역시 엘레아의 손님과 소소크라테스입니다. 파르메니데스 편은 파르메니데스와 소크라테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피스트 편에서는 젊은 소크라테스가 엘레아의 손님에게서 배우는 처지에 있습니다. 3. 파르메니데스 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직접 배우는 사람의 역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3. 파르메니데스 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학문적으로 미성숙하여 때로 파르메니데스의 조롱을 받습니다. 플라톤의 대화는 보통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무지하고 조롱받는 소크라테스의 위상은 플라톤주의에 대한 평가절하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이는 플라톤의 대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3. 파르메니데스 편에서는 플라톤의 이데아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필 순서도 1, 2, 3의 순서로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근거는 소피스트 다음으로 정치가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본문 구절입니다. 플라톤 전집 5권 최민홍 번역 정치가 365. 어쨌든 이 3부작은 서로 뗄 수 없게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한 사람에 의해서 씌어진 것이 확실하고 그 저자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임을 지시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여기서 학문의 분류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류 즉 존재의 분류 대상의 분류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큰 특징입니다. 손님 왈,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학문을 실천이 수반되는 것과 순수하게 지성에 국한되는 것의 2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플라톤 전집 5권 최민홍 번역 정치가 366.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이론 철학은 형이상학, 제일철학, 신학, 자연학, 수학 등. 2. 실천 철학은 윤리학, 정치학 등이며 3. 제작학은 시학, 수사학 등입니다. 위의 인용에서 우선 그는 학문을 이론과 실천의 2가지로 분류합니다. 즉 모든 학문을 실천이 수반되는 것과 순수하게 지성에 국한되는 것의 2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 학문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이를 발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론과 실천이라는 이원적인 지식의 체계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입니다. 단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의 3분설과 2분설은 다음에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피스트 편에서도 분류의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1. 정치과학의 탄생.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에 대한 관심, 특히 정치가에 담긴 정치는 그렇게 매력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이는 플라톤이 그의 국가에서 표현한 국가와 정치, 혹은 통치자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깊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데아 지식을 지닌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백성들이 비로소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환상과 열정은 고귀한 이상주의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에서도 이상국가보다는 현실의 국가와 정치체제에 대한 분류와 분석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정치가에 나타난 정치 개념은 극히 현실적이며 심지어는 기술적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1. 기술적이며 즉 테크놀라지컬이며 2. 기술적 즉 디스크립티브합니다. 즉 정치란 대중통치기술 혹은 집단관리기술이며 인간관리기술입니다. 이 정치에 대한 꿈이나 이상보다는 당시 현실 정치의 모습을 가치 중립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에서 가치 개념을 완전히 탈색하고 기술적이며 즉 테크놀라지컬이며 기술적인 즉 디스크립티브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입니다. 플라톤처럼 무슨 이상국가에 대한 꿈과 비전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이 또한 그의 정치학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동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치를 동물 관리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이 동물 이하의 대접을 받고 먹을 것도 살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치를 동물 관리의 특수한 경우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감지덕진할 뿐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손님,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순수한 학술의 일부에 통치 또는 명령의 학술이 속하고 여기서 1. 자가 판매와 비유할 수 있는 2. 자기 명령이라는 부류가 갈라진다고 하였지요. 그 중요한 부분은 생명체의 사육이며 이 통치는 또한 군거동물의 사육으로 한정되고 다시 이 군거동물은 보행동물의 사육으로 무각보행동물의 사육기술이며 이 사육기술도 순수종족 즉 동물의 사육이라는 세명칭 하에만 포함되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여기에 인간의 사육수를 찾아보게 되지요. 이것은 두 밝아진 동물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추구한 것이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곧 통치자의 일이요. 정치가의 일이지요. 정치가 377-378 플라톤 전집 5권 최민홍 번역. 여기서 자가 판매란 자영업과 같은 말입니다. 즉 자영업 판매업을 말합니다. 자기 명령 역시 스스로 내리는 명령 혹은 자발적인 명령의 뜻입니다. 이 둘 다 대리점이 아니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각보행동물이란 뿔 없는 보행동물 예를 들어 개나 말 같은 동물을 말합니다. 순수종족이란 잡종이 아닌 종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잡종입니다. 이런 분류의 기술이 정치나 정치가를 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하나의 재미로 이런 분류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분류를 자주 하는 것은 소피스트 대화편 과도 같습니다. 소피스트 편에서는 소피스트들을 분류를 통해서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즉 소피스트는 취득술, 수렵술, 설득술, 자칭 교육술을 가진 존재로 규정됩니다. 소피스트 대화를 보겠습니다. 지금 의론에 따르면 테아이테토스 이런 결론이 내릴 것 같습니다. 즉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기술 획득술 중에 취득술, 그 중에 수렵술, 그 중에 육상동물의 수렵, 그 중에 인간 수렵, 그 중에 설득에 의한 수렵, 그 중에 사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렵, 그 중에 사례를 돈으로 지불받는 수렵, 즉 자칭 교육술로서 더구나 그것이 부자요 명문인 젊은이들의 수렵일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의론에서 결론을 내지자면 소피스트 술이라고 이름을 붙여야겠지요. 플라톤 전집 5권 136 소피스트.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특징은 일종의 사회계약설 비슷한 사상이 거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집단의 특징인 정치 즉 국가의 기원을 사회계약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플라톤의 정치 철학이 당장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현실의 긴급한 실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와 정치를 발생론적으로 탐구합니다. 이 점에서 정치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즉 국가의 성립을 발생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입니다. 단 그 차이점은 전자는 신화적인 발생을 다루는 반면 후자는 인간의 본성에 의한 국가의 형성을 탐구합니다. 플라톤의 실천적인 정치학은
그의 국가에 나타난 생각, 즉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거부하면 그 대가형 벌은 열등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에서 간단히 표현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결코 어떤 소득을 기대하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통치자의 자리를 맡길 만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불 그 자리에 앉는 것이네. 마치 오늘날 권력을 쥐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말일세. 그러므로 진정한 통치자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피지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네. 플라톤 전집 한 권 최민홍 번역 국가 52.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비로소 인간 사회의 불행과 재난이 종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치의 조건을 밝히는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혹은 국가의 성립 기원부터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국가나 정치가, 즉 왕이 없었던 일종의 자연 상태를, 즉 스테이트 오브 네이처를 상정합니다. 정치나 국가가 도입되기 전에는 신이 직접 통치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정치가에는 여러 가지 장황한 신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자주 나오는 것은 태고에는 사람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380. 그 밖에도 이와 관련해서 천체가 지금과는 반대 방향 즉 역회전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는 생물이나 인간이 노쇠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젊어지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치가 382 참고 그 시대에는 신이 직접 인간과 우주를 감독하고 통치했다고 합니다. 본문을 봅시다. 신의 통치 하에서는 정부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나 어린이는 각자 개인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땅에서 태어나 전혀 과거의 기억이 없었어요. 물론 이런 인간들에게도 땅은 풍족한 과실을 제공했어요. 인간은 나체가 되어 주로 푸른 하늘 아래 살았어요. 그곳의 기후가 적합하거든요. 그들은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땅 위에 무럭무럭 자라는 부드러운 풀이에 누워 지냈어요. 정치가 384.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태고적의 신의 통치하에서는 정부가 없고 소유권도 없고 인간은 마치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처럼 벌거벗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인간들은 동물들과 서로 소통 교감했다고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때 인간들은 생존을 위하여 고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과 세계는 타락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지진이라고도 합니다. 거대한 신화들을 통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치, 즉 인간들 간의 지배 통치가 없던 시기와 있게 된 시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전기와 정치기로 역사를 양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전기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기는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아이도 낳지 않고도 번식이 일어나며 스스로의 노동으로 살지 않고 자율과 자치가 없이 신과 자연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치기로 들어서면서 인간이나 그리고 동물들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됩니다. 스스로 성장하며 양육하고 생산하도록 운명 지워집니다. 동물들과도 죽고 죽이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큰 곤경에 빠진 인간들을 돕기 위하여 신들은 인간들에게 문명의 이기들을 부여합니다. 불은 프로메테우스가 주고 여러 가지 기술은 헤파이스토스와 아테네 여신이 주고 곡식의 씨앗과 나무를 심는 법은 또 다른 신들이 준다고 합니다. 정치가 386. 이리하여 인생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은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야 여러 신들의 관심이 인간으로부터 떠나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며 세계의 변화와 함께 변하며 때로는 저 방법으로 그렇게 하였지요.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충분할 테지요. 우리가 앞에서의 논의에서 통치자와 정치가에 관하여 설명할 때 범한 오류를 분명히 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387. 위의 인용문은 많은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 혹은 정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기도 하고 또 통치자 내지 정치가의 임무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는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 등이 포함되었고 소유권과 가족 등의 의미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정치가 혹은 왕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 신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즉 최초의 통치자는 신인데 나중에 인간이 이를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신을 대신하여 인민을 다스리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정치의 역할은 인간 집단의 사육이라는 정치의 정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성경의 구절을 연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모를 때 동물 사육을 참고하면 다소간의 인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손님 왈, 소크라테스, 나는 신성한 목자의 풍모는 통치자의 그것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이 지상의 정치가들은 그 성격이 그 치하에 있는 자와 유사하고 오히려 그들의 성격과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소크라테스 왈 참 그렇군요. 손님 왈, 그런데 우리는 이들 정치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들이 과연 신성한 목자처럼 그 치하의 인민보다 월등한가 혹은 동등한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어요. 정치가 387, 388 여기서 영어 번역을 보면 통치자는 왕 즉 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 문장에서 신성한 목자는 신을 말합니다. 즉 신은 왕보다 고귀합니다. 지상의 정치가들은 그 당시 현실의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통치를 받는 인민들과 그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신은 왕들 즉 통치자보다 낮고 당시의 정치가들은 이들보다 못하다는 것이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민주정치였던 것을 감안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문장에서 암시하는 것은 왕정이 민주정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통치는 인간들의 사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 즉 인간이 같은 인간을 다스리는 기술은 사육이 될 수 없고 관리 혹은 행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봅시다. 손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명칭을 개조하여 사육보다는 관리의 개념을 얻어 이를 분류할 일이지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분류가 있을 테니까요. 소소크라테스 왈, 그럼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손님 왈, 우선 신성한 목자와 인간의 수호자 혹은 관리자를 구분해야지요. 정치가 387, 388 이제 정치가는 목자가 아니라 행정가 혹은 관리자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더 분류를 하여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통치를 순종하는 것을 정치라고 하고 폭력으로 관리하는 것을 폭정이라고 세분합니다. 이런 관리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왕 또는 정치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왕이란 참된 왕 즉 트루킹을 말합니다. 정치가와 왕을 각각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민주적인 아테네에서 요구되는 정치인과 그가 후일 가르칠 마케도니아의 왕자 알렉산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기술로서 분류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더 관리로서의 정치를 탐구합니다. 정치는 협동기술 즉 코아퍼레이티브 아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은 원인기술 즉 코절 아트입니다. 이는 또 협동원인과 주요원인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직조수를 예로 듭니다. 옷감 자체를 만드는 기술을 원인기술이라고 부르고 옷감 짜는 기구를 만드는 기술을 협동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기술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기술을 협동기술이라고 부르고 현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원인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정치가 395. 다시 말해서 정치는 생산이 아니라 그 생산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기술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굳이 칼 마르크스의 개념을 쓴다면 토대와 상부 구조에 해당합니다.